한국 배만 무조건 통과시켜라. 이것은 영화 속 대사가 아닙니다. 세계 원유의 젖줄이자 지옥의 입구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전 군에 내린 실제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제5함대 상황실은 그야말로 초상집 같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8조 원이 넘는 거대 항공모함 전단과 최첨단 이지스함들이 이란의 서슬퍼런 기세에 놓여 바다 위에 둥둥 떠서 구경만 하던 그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한국의 유조선 한 척이 호롤단신으로 지옥의 문턱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당장 배를 돌리라고 비명을 질렀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쳤다며 격분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자살 항해를 예견하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유조선을 향해 달려들던 이란의 무장보트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더니 심지어 이란 정규 군함들이 태극기 옆에 붙어 철통 호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조차 포기한 죽음의 바다에서 어떻게 태극기만이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백악관을 초토화시킨 이란의 충격적인 보훈선언과 50년 전 우리 어르신들이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심었던 선의가 일궈낸 기적. 그 전율 돋는 현장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로버트 윈스턴입니다. 32년 동안 미 국무부에서 중동과 아프리카를 주물러 왔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유지한다고 자부하며 평생을 살아왔죠. 하지만 그날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사황실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제 32년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아니 경외심마저 들게 하는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단시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지옥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바닷길을 꽁꽁 묶어버리자 전 세계 기름값이 초 단위로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는 마비되기 직전이었죠. 우리 미국은 즉각 항공모함 3척을 띄웠습니다. 8조 원이 넘는 차가운 철갑 배성들이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면 저 미개한 놈들은 금방이라도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이죠. 오만함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은 독한 시가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제 옆에는 해리먼 부장관이 오만한 자세로 앉아 한국을 압박할 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한국? 그까진 나라. 달러 몇 줄 흔들면 알아서 기어들어올 겁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나 더 뜯어낼 기회로 삼아야지. 해리먼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상황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란에 돌려줘야 할 동결자금 9조 원을 인질로 잡기로 했습니다. 파병하지 않으면 그 돈을 미군 유지비로 몰수하겠다는, 사실상 국가 단위의 협박을 준비한 겁니다. 그때 상황실의 무거운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김상철 공사였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주름진 얼굴,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양복. 그의 손에는 손때 묻은 가죽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미군 장교들은 그를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한 장교는 일부러 김 공사의 양복 소매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버렸죠. 어이쿠 실수입니다. 겁쟁이 나라 사람이라 그런지 반응이 참 둔하군요. 순간 상원실엔 비릿한 조롱의 웃음소리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김 공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젖은 소매를 한번 쓱 닦더니 품 안에서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어 서늘한 눈빛으로 적기 시작하더군요. 커피를 쏟은 장교의 이름, 계급, 그가 내뱉은 모욕적인 단어, 그리고 그 순간의 시각까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항해 일기라도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코웃음을 치며 묻자 김 공사는 안경 너머로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갑고 깊었는지 모릅니다. 분노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기록하는 사관의 눈빛 같았거든요.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할 뿐입니다. 누가 신의를 지켰고 누가 야만의 길을 택했는지, 그리고 이 기록은 훗날 당신들이 치러야 할 뼈아픈 대가가 될 겁니다. 그는 우리가 내민 독소 조항으로 점철된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9조 원을 압류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 앞에서도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수첩을 탁 덮으며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8조 원짜리 무력으로 바다를 열 수 있다고 믿으시겠지만 우리는 50년 전 심었던 신뢰의 씨앗으로 그 문을 열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파도는 결코 정직한 자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당하게 걸어나간 뒤 상황실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해리먼은 미친 노인의 헛소리라며 시가를 씹었지만
저는 그의 꼿꼿한 뒷모습에서 원인모를 소름을 느꼈습니다. 9조 원이라는 돈보다 모욕적인 커피 얼룩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그 낡은 수첩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36시간 뒤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오만한 제 경력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철 공사가 상황실을 떠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상황실의 공기는 전날보다 10배는 더 날카롭게 얼어붙었습니다. 해협의 파고는 잔잔했지만 레이더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빨간 점들의 움직임은 마치 먹잇감을 에워싸는 늑대떼처럼 긴박했습니다. 이란의 고속무장 보트 수십 척이 해협 입구를 촘촘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의 자존심인 이지스함 12척은 여전히 같은 좌표에서 단 1m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최첨단 미사일과 수조 원대 레이더를 장착한 그 8조 원짜리 강철 괴물들이 이란의 소형 보트 몇 척이 깔아놓은 기뢰와 자살폭탄 위협 앞에서 겁먹은 아이처럼 멈춰 서 있는 꼴이라니. 하여튼 그때 상황실 대형 스크린의 해리먼 부장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장 실행하세요. 한국의 동결자금 9조 원을 전액 압류 처리하고 달러 결제망에서 한국은행들을 퇴출시키세요. 우리 명령을 거역하면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전 세계에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해리먼의 광기 어린 지시에 따라 미 재무부 정보원들이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한국의 국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우리 손에 묶여 징발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순간 재무부 요원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18원 오류 메시지였습니다. 부장관님, 계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자금이 이미 1시간 전에 전액 이동되었습니다. 상황실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김상철 공사가 나간 직후 한국은 이미 국제법상의 인도적 특별 구제 조항을 발동해 그 자금을 스위스 중앙은행의 특수 계좌로 대피시켜버린 겁니다. 미국이 법으로 찍어 누르기 전에 한국은 이미 법의 빈틈을 이용해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했던 것이죠. 기록이 힘이 될 것이라던 김 공사의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악스러운 드라마는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레이더 화면 오른쪽 하단.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좌표에서 녹색 점 하나가 서서히 하지만 아주 일정한 속도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거대 유조선 태극호였습니다. 그 배는 우리 항모 전단 뒤에 숨어 구걸하지도 않았고 호위함을 보내달라고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그 죽음의 바다를 향해 오직 뱃머리에 태극기 하나만을 펄럭이며 홀로 전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브래들리 사령관이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자살 행위야. 이란 놈들이 저 배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다. 여보게들, 똑똑히 봐두라고. 미국 없이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절대 구조하지 않는다. 저들이 스스로 선택한 무덤이니까. 상황실의 미군 장교들은 숨을 멈추고 고해상도 위성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란의 무장보트 6척이 이빨을 드러낸 상어처럼 전속력으로 한국 유조선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죠. 7분, 5분, 3분. 거리가 좁혀질수록 제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민간 선박이 불타는 걸 지켜봐야 한다니. 이것은 천조국의 위험이 아니라 비겁함의 극치였습니다. 태극호는 단 1노트의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듯 무모할 정도로 당당하게 해협의 심장부로 들어갔습니다. 이란 보트들이 유조선을 포위하고 기관총을 조준하려는 찰나 갑자기 레이더에 거대한 점 2개가 예상치 못한 좌표에서 출현했습니다. 잠깐, 저건 무장보트가 아닙니다. 이란 정규 해군의 프리기탐입니다. 통신병의 비명 섞인 보고에 브래들리 사령관이 의자에서 퇴어 올랐습니다. 이란 정규 함정 2척이 무장보트들과 한국 유조선 사이를 칼날처럼 가로막고 나선 겁니다. 그것은 공격을 위한 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군함들이 마치 고대 황제의 행차를 지키는 호위 무사처럼 한국배의 양옆에 바짝붙어 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토록 오만하던 해리먼 부장관도 한국을 겁쟁이라 비웃던 장교들도 넋이 나간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8조 원을 쏟아부어도 열지 못했던 그 견고한 빗장이 아무런 총칼도 없는 한국배 한 척 앞에 너무도 허무하게, 아니 너무도 예의 바르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한국이 저들에게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일까요? 32년 경력에
제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기적이 바다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샤왕실 모니터에 비친 광경은 그야말로 인류 외교사상 유례가 없는 비현실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란 정규 함정의 갑판위로 이란 수병들이 일렬로 도열하더니 거대한 태극기를 단 유조선을 향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충군은 바다 아래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대신 그들의 손바닥이 뜨거운 중동의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뜩였습니다. 우리 미국의 8조 원짜리 함대를 향해서는 죽음뿐이라며 이를 갈던 그들이 태극기 앞에서는 마치 오랜 세월 헤어졌던 큰형님을 맞이하는 동생들처럼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왜 우리 이지스함이 가면 미사일을 쏘던 놈들이 한국 배 앞에서는 군대를 사열하느냐 말입니다. 해리먼 부장관이 거품을 물며 소리쳤지만 상황실의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구석에서 내내 입을 다물고 기록만 하던 CIA 중동 분석관 엘리자베스 밀러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1970년대의 낡고 빛바랜 사진 수십 장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부장관님, 우리가 철저히 간과한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1973년 전 세계를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제4차 중동전쟁과 오일 쇼크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란이 전 세계의 기름줄을 끊고 서구 열강을 응징할 때 오직 단 한 나라만은 예외였습니다. 밀러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50년 전 먼지 쌓인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을 포함한 모든 열강이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등을 돌릴 때 갓 근대화를 시작한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 미국조차 손익계산기를 두드리며 대사관을 뺄 때 한국인들은 이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테헤란 한복판에 서울로를 만들고 서울의 가장 번화한 곳에 테헤랑로라는 이름을 새기며 피보다 진한 우정을 맹세했죠. 당시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총탄이 머리 위로 지나가고 폭탄이 터지는 현장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며 이란의 기반 시설을 끝까지 닦아주었죠. 그들이 먹었던 국밥 한 그릇, 그들이 흘린 땀방울을 이란인들은 전설처럼 후대에 전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에게 한국은 기름을 사가는 손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비참할 때 곁을 지켜준 유일한 신의의 형제였던 겁니다. 밀러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 이란 측의 공식 교신이 흘러나왔습니다. 통역관은 번역을 하기도 전에 눈시울이 붉어져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대한민국 선박 태극호에 알린다. 당신들은 50년 전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외면받고 굶주릴 때 우리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고 우리가 고립될 때 길을 내어 주었다. 우리 이란은 은혜를 잇는 민족이 아니다. 오늘 이 바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다. 안심하고 통과하라. 당신들의 앞길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심장을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32년 동안 제가 믿어온 몽둥이 외교와 힘의 논리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우리는 8조 원어치 폭탄으로 문을 부수려 했지만 한국은 50년 전에 건넨 따뜻한 손길 한 번으로 이미 그 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스크린 속 태극호는 이란 군함들의 호위를 받으며 마치 승전행진을 하듯 지옥의 관문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우리 미국의 최첨단 이지스함들이 비참하게 멈춰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광경은 그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8조 원의 무력보다 강한 것. 그것은 바로 세월도 이기지 못한 한국인의 정직함과 진심이었습니다. 태극호가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속보가 전 세계로 퍼지자마자 제가 있던 상황실은 더 이상 지구 최강의 지휘소가 아니었습니다. 모니터마다 시뻘건 알람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죠.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우리 항모 뒤에 줄을 섰던 동맹국들이 약속이나 한 듯 연합군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그들은 이제 미군의 무력이 아닌 한국이 증명한 신의의 항로를 따라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부장관님, 지금 전 세계 외교관들이 바레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위보다 한국의 보증서 한 장이 훨씬 안전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참모의 비명 같은 보고에 해리먼 부장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역시 그 비참한 현실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힘의 질서가 이름도 생소한 한국 외교관 김상철 공사가 적어내려간 그 낡은 수첩의 기록 앞에 무참히 파산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해리먼 부장관과 브래들리 사령관은 그날의 외교적 대참패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파면되었습니다.
저 또한 책상을 정리하며 32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상자 3개에 담긴 제 인생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저는 서랍 깊숙이 밀어두었던 김상철 공사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어떤 조롱도 승리자의 거들먹거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언젠가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할 날이 오길 바란다 는 담백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차가운 야경을 보며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중동은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던 아버지의 유훈이 적힌 페이지를 저는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들어 그 문장에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 인생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힘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심효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은 이미 반세기 전에 그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국무부 건물의 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8조 원의 폭탄으로도 열지 못한 문을 50년 전 중동의 흙바람 속에서 나누어 먹은 국밥 한 그릇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흘린 땀방울로 열어낸 대한민국.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왜 전 세계가 그들을 무서운 국가라고 부르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적의 증오마저 형제의 정으로 녹여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진심을 가진 민족이었던 겁니다. 제가 떠난 빈자리에는 새로운 시대의 기록이 채워지겠지만 호르무즈의 푸른 파도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서 태극기가 얼마나 고결하게 빛났는지, 그리고 그 태극기를 지켜준 것은 거대한 대포가 아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을 덮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잉크가 마르지 않아 글씨가 번들거리며 제 마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의가 힘이다. 서재 창 너머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32년을 드나들던 저 국무부 건물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화면에 빈 문서 하나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호르무즈 위기 최종 참회 보고서. 제 공직 생활의 마지막 마침표가 될 첫 문장이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8조 원짜리 폭탄으로 문을 부수려 했지만 한국은 50년의 신의로 이미 그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눈물이 키보드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글자가 흐려지지 않도록 손등으로 급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몽둥이밖에 몰랐던 한 오만한 남자가 바치는 32년 늦은 처절한 고백이었죠. 문득 바레인을 떠나기 전 공항 라운지에서 마주쳤던 김상철 공사의 마지막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제게 남긴 한마디는 마치 예언처럼 제 가슴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부차관님, 바다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약속을 지켰고 누가 저버렸는지 파도가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그 바다를 건널 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말을 던지고 돌아서던 그의 등을 저는 한참 동안 바라봤었습니다. 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낡은 양복. 열흘 넘게 모욕과 갑질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굽혀지지 않았던 그 간임한 등이 사막의 붉은 노을빛을 받으며 멀어져 가던 그 장면을 말입니다. 이제 제가 떠난 빈자리에는 새로운 시대의 기록들이 채워지겠죠. 하지만 호르무즈의 저 푸른 파도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8조 원의 무력보다 강한 것은 세월도 이기지 못한 한국인의 정과 신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몽둥이질로 세상을 지배하려던 오만한 한 미국 관료가 한국인의 그 뜨거운 진심 앞에 무릎 꿇었던 그날의 진실도 함께 말이죠. 전 세계가 한국을 무서운 국가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는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천금처럼 여기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으며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그 한국인의 정 때문입니다.